진료실 문패에 새겨진 이름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한승우 원장.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15년 전 딸아이가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불렀던 그 이름. 죽어간다던 그 남자가 지금 이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니. 손에 든 가방 끈을 무의식 중에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할머니, 오늘 병원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저랑 도연이가 둘 다 회의가 겹쳐서. 딸 지혜의 전화를 받고 흔쾌히 수락했지요. 손자 태준이가 요즘 피곤해하고 어지럽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이 되던 참이었으니까요. 괜찮아. 지혜야, 할머니가 태준이 데리고 갈게. 넌 일 열심히 해. 감사해요, 엄마. 새로 생긴 소아과가 진료 잘한다고 소문났어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저 평범한 병원 방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주 걱정하는 할머니의 일상적인 하루일 뿐이라고요. 오전 10시 태준이 손을 잡고 병원 로비에 들어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소아과. 벽에는 귀여운 동물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대기실에는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과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되게 좋다. 무섭지 않아. 태준이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채로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4살이 되었어도 여전히 할머니 손을 잡는 우리 손자. 그럼 우리 태준이 안 무섭게 해주려고 이렇게 꾸며놓은 거지. 저는 웃으며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준이는 옆 테이블에 놓인 과학 잡지를 집어들었어요. 의사가 되고 싶다는 우리 손자는 이런 책을 참 좋아합니다. 할머니, 나 진짜 의사 되고 싶어. 아픈 사람들 고쳐주는 거 멋있잖아. 그래, 우리 태준이는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진료실 문을 열고 나오는 걸 보았고 그 문패에서 그 이름을 발견한 것은 한승우 원장.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니야, 동명이인이겠지. 흔한 이름이잖아.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정태준 환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태준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태준이 손을 잡고 진료실로 향하는 동안 온몸에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제발 다른 사람이기를. 제발.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 기도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딸아이 핸드폰 사진으로 몇 번이고 봤던 그 얼굴. 지혜가 엄마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라며 보여주었던 바로 그 남자. 온화한 미소, 따뜻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의사로서.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한승우가 밝게 웃으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정말이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안녕, 태준아. 여기 앉아볼까? 어디가 안 좋니? 승우는 태준이의 눈높이에 맞춰 의자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참 부드러웠어요.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요즘 자주 피곤하고요. 가끔 어지러워요. 태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옆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니, 지켜본다기보다는 얼어붙어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살아있다니. 1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지혜가 임신 사실을 알고 승우에게 말하려 할 때 제가 막았습니다. 승우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어머님, 승우가 희귀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명이 6개월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아이의 미래를, 뱃속 아이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병든 남자와의 미래는 없다고. 임신한 몸으로 장례식장에 서게 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그 사람은 너무 가난해.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 엄마 말 들어. 다른 좋은 사람 만나자. 지혜는 울었습니다. 며칠을 밤새 울었지요. 하지만 결국 제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정도연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도연이는 지혜가 임신 중이라는 걸 알면서도 받아주었고 태준이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최소한 승우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동안까지는요. 목 좀 만져볼게. 아프면 말해. 승우가 태준이의 목과 림프절을 조심스럽게 촉진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동작을 멈추더니 태준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태준아, 혹시 내가 좋아하는 음식 있니? 네. 아, 전 떡볶이랑 김치찌개 좋아해요. 하, 그렇구나. 맵고 짠 음식 좋아하는구나.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랬어. 승우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어리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가 태준이를 바라보는 눈빛. 거기에는 단순한 의사의 시선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설마 알아챈 건 아니겠지? 보호자분은 어떤 관계세요? 승우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마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입니다. 아, 할머니시군요. 부모님은 오늘 바쁘신가 봐요? 네, 둘 다 직장일이 있어서요. 그렇군요. 다행히 승우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했지요. 15년 전 저는 단 한 번도 그와 직접 마주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지혜의 핸드폰 사진으로만 봤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혈액 검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빈혈 수치를 확인하고 다른 이상은 없는지 정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태준아, 주사 맞는 거 무섭니까? 아니요. 저 씩씩해요. 와, 대단한데? 그럼 간호사 선생님이랑 검사실 가서 피 조금만 뽑고 올까? 태준이가 간호사를 따라 나가고 진료실에는 저와 승우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영겁처럼 느껴졌어요. 할머니, 태준이가 평소에도 이렇게 피곤해하나요? 아, 네, 최근 한 달 정도요. 식욕은 어떤가요? 조금 떨어진 것 같긴 한데.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우는 차트를 보며 뭔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태준이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다음에 검사 결과 나오면 직접 상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름을 말해야 하나? 아니면 나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승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차트를 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병원을 나서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태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의사 선생님 되면 저렇게 친절한 선생님 될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힘없이 대답하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안 어딘가에 한승우가 있겠지요. 죽었을 거라 믿었던 그 남자가, 의사가 되어 살아있는 그 남자가.
어쩌면 좋지.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태준이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혜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할까? 하지만 태준이의 건강이 걱정되는데 소문 좋은 병원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지혜의 대학 시절 사진들 사이에 한 장의 사진이 끼어 있었습니다. 지혜가 몰래 찍어서 제게 보여줬던 승우의 사진. 엄마, 이 사람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진 속 승우는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진료실에서 봤던 그 미소와 똑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승우가 태준이를 보는 눈빛. 그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의심을, 그리고 이상한 끌림을. 혹시 알아차린 건 아닐까? 아니, 아직은 확신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검사 결과가 나오면 태준이를 더 자주 보게 되면 언젠가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내린 결정. 그것이 지금 저를 향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태준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빈혈 수치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재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다시 가야 한다는 것. 다시 한승우를 만나야 한다는 것.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겠구나. 두 번째 방문은 더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충격이었다면 두 번째는 고문이었어요. 알면서 가는 것, 준비하면서도 막을 수 없는 것. 태준이와 함께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왜 자꾸 한숨 쉬세요? 아니야, 할머니가 좀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였지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진료 시간이 다가올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정태준 환자분. 이름이 불릴 때마다 온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진료실 문을 열 때마다 한승우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준아. 또 만나네. 요즘은 어때? 세 번째 방문이었을 겁니다. 승우는 태준이를 보며 전보다 더 편안하게 웃었어요. 선생님, 저 요즘도 계속 피곤해요. 체육 시간만 되면 숨이 차고요. 그렇구나. 그럼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검사해 보자. 승우가 청진기로 태준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태준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한참 동안이었습니다. 태준아, 넌 눈이 참 예쁘다. 누구 닮았니? 엄마 닮았대요. 다들 그래요. 그렇구나. 승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그가 뭔가를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네 번째 방문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태준이 혼자 검사받게 하고 제가 잠깐 보호자분과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승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무슨 이야기를? 네, 그러시죠.
태준이를 간호사가 데리고 나가고 진료실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무거운 침묵. 승우는 차트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이 빈혈이 단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혈액 질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혈액 질환.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 설마.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다만 승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다만 가족력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준이 부모님 중에 혈액 질환을 앓으신 분이 있나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승우도 알고 있다는 것을, 아니, 최소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승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읽을 수 있었어요. 당신은 뭔가를 숨기고 있군요. 5번째 방문은 2주 후였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서였지요. 그날은 유독 날씨가 흐렸습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렸어요. 우산을 쓰고 태준이와 함께 병원으로 걸어가는데 마치 장례식장에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하지만 기도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태준이 상태가 좀 심각합니다. 승우의 첫마디였어요. 희귀 혈액 질환의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유전적 요인이 강한 질병이에요. 유전적? 그 단어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치료할 수 있나요? 조기 발견이어서 다행입니다. 치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승우가 서류를 넘기다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질환은 유전성이 매우 강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보인자이거나 과거에 앓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확한 치료 계획을 세우려면 부모님의 병력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생물학적 부모님의 생물학적 부모. 그 말에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승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태준이가 입양아인가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친부모님께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 병은 유전 패턴이 중요하거든요. 승우의 목소리는 의사로서 차분했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거기엔 확신이 있었어요. 당신은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알고 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일어서려는데 승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네. 다음에는 태준이 어머니께서 직접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호자와 직접 상담해야 할 내용이 많아서요. 알겠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전화드려도 될까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어머니 성함이. 승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다시 보더니 천천히 물었습니다. 보호자 기록에 윤지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네요. 맞으신가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윤지의. 그 이름이 승우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승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차트가 살짝 떨렸습니다. 윤지의. 그가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15년 만에 그 이름을. 혹시? 승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태준이 어머니가 제가 아는 그 윤지의 씨인가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대학 때 미술 동아리에서 제가 만났던. 승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그 이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승우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진료실 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오가는 발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이 진료실 안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가, 승우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태준이가 제제 아들인가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승우는 그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서 지혜 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던 거군요. 제가 병에 걸렸을 때 선생님,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제게 말하지 않았던 거군요. 승우의 목소리에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있었어요. 15년입니다. 15년 동안 제 아들이 저 밖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승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래서 지혜 씨의 미래를 위해 그런 선택을 하신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시한부라고 들었습니다. 6개월 시한부라고. 그래서 제 아들을 제게서 빼앗아 가신 겁니까?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게도 아버지가 될 권리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승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태준이는 압니까? 자기 친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지혜 씨는요? 선생님이 태준이 담임이라는 것, 그것도 모릅니다. 승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참 잔인하네요. 제 아들을 치료하면서도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니.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태준이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검사 다 끝났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는 우리 손자. 승우는 태준이를 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잘했어, 태준아. 이제 치료 시작하면 금방 나을 거야. 네, 선생님. 저 선생님 믿어요. 태준이는 승우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승우의 몸이 굳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태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안아보는 것이. 승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왜 우세요? 아니야, 선생님이 너무 기특해서 그래.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병원을 나서는데 승우가 불렀습니다. 어머님. 저는 멈춰섰습니다. 다음에는 지혜 씨를 직접 모시고 오십시오. 선생님, 제가 지혜 씨를 만나야 합니다. 꼭. 그 말을 남기고 승우는 진료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태준이 손을 잡고 빗속을 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1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으면 승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태준이를 안으며 눈물 흘리던 그 모습, 차트를 보며 온몸이 굳어지던 그 순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새벽 3시, 4시, 5시. 시계만 쳐다보다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침 일찍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한승우 원장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환자분이신가요? 아닙니다. 사적인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잠시 후 승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강미란입니다. 태준이 할머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오늘 점심시간에 병원 옥상에서 뵙시죠. 그렇게 약속이 정해졌습니다. 정오가 되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어요. 마치 단두대로 걸어가는 사람처럼. 옥상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11월의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승우는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채 멀리 도심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셨습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네. 저는 그의 옆으로 다가가 섰습니다. 함께 도시를 바라봤어요. 높은 건물들, 오가는 자동차들, 살아가는 사람들. 15년 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승우는 여전히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지혜를 만났던 그해 가을, 선생님 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승우가 희귀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고 병원에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승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해야 했어요. 그때 지혜가 임신 사실을 제게 털어놓았거든요. 선생님의 아이를 가졌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지혜 씨가 임신을. 승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죽어간다는데 어떻게 임신 사실을 알립니까? 그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말도 없이 사라진 겁니까? 승우가 처음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때는 그랬습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뱃속 아이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승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임신 소식은 잔인하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 죽게 하는 게 더 자비로운 겁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건 제 권리였습니다. 죽더라도 알 권리, 아버지가 될 권리, 선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모두 섞여 있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지혜 씨가 전화하기를, 찾아오기를 매일 기다렸어요. 승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서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머리카락이 다 빠져도 매일 핸드폰만 쳐다봤습니다. 혹시 지혜 씨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선생님.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을 때도 지혜 씨는 없었습니다. 승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았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자마자 지혜 씨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이미 결혼한 뒤였죠. 제가 대신 말했습니다.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식 사진을 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더군요. 다른 남자 옆에서 웃고 있는 지혜 씨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버려진 거구나. 병든 내가 싫어서 떠난 거구나 라고. 아닙니다. 지혜는 선생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임신 사실을 숨겼습니까? 승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찬바람만 쌩쌩 불어댔어요. 저도 잘못했다는 걸 압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정말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믿었어요. 선생님은 곧 돌아가실 거고, 지혜는 미혼모가 되고, 아이는 아버지 없이 자라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를 찾아준 겁니까? 정도연 씨는 좋은 사람입니다. 지혜가 임신 중이라는 걸 알고도 받아주었고, 태준이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었어요. 그게 자랑입니까? 승우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제 아들이 다른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며 잘한 게 그게 잘한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승우는 난간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세게. 15년입니다. 15년 동안 저는 아버지가 될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첫걸음을 보지 못했고, 첫말을 듣지 못했고, 아플 때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당신이 빼앗아 갔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옥상 바닥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승우는 한참 동안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작은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어요. 일어나십시오. 선생님, 그렇게 무릎 꿇는다고 15년이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승우는 다시 도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인정합니다. 태준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 네. 그 아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라는 걸. 밝고 건강하고 바르게 자랐어요. 정도연 씨가 정말 잘 키워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승우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태준이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친아버지라는 것 절대 말하지 마세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태준이는 지금 행복합니다. 아버지가 있고 가족이 있고 안정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걸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친아버지인데. 친아버지요? 승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혈연으로는 그렇겠죠. 하지만 진짜 아버지는 14년 동안 그 아이를 키운 사람입니다. 밤새 열이 날 때 간호하고 학교. 그날은 태준이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불안했어요. 엄마께서 태준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신다고 하셨지만 저는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나 오전에 반차 내고 병원 갈게. 남편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걱정되지? 나도 같이 갈까? 아니야, 괜찮아. 당신은 회의 있잖아. 내가 다녀올게. 사실은 혼자 가고 싶었습니다. 태준이의 병 때문이기도 했지만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엄마가 요즘 이상했어요. 태준이 병원 갈 때마다 유독 불안해하시고 혼자 한숨 쉬시고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약국 문을 닫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생긴 소아과라고 했지? 한승우 원장. 이름이 묘하게 익숙한 것 같았지만 흔한 이름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병원 왔어. 어디야? 뭐? 지혜야, 너 왜 와? 엄마 목소리가 당황스럽게 떨렸어요. 태준이 걱정돼서. 지금 어디 있어? 우리 지금 2층 진료실 앞이야. 곧 들어갈 거야. 알았어. 내가 올라갈게. 전화를 끊으려는데 엄마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잠깐. 너 혹시... 응? 엄마 무슨 말 하려고? 아니야. 그냥 조심해서 와. 이상한 통화였습니다. 엄마 목소리에 뭔가 숨기는 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한승우 소아과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대기실에 엄마와 태준이가 앉아 있었어요. 엄마, 어머, 지혜야.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걱정하는 얼굴이었어요. 엄마, 왜 그래? 태준이 상태 안 좋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정태준 환자분, 들어오세요. 지혜야, 내가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엄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왜? 나도 같이 들어가야지. 내가 엄마인데. 지혜야, 제발.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들어가면 안 돼. 하지만 저는 이미 진료실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그 남자. 15년 만에 보는 얼굴. 한승우. 어서 오세요. 그가 말을 시작하다가 멈췄습니다. 저를 본 순간 그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지혜 씨?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승우 오빠?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15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대학 캠퍼스의 은행나무 아래 함께 그림을 그리던 날들, 손을 잡고 걷던 저녁거리, 이별을 고하던 그 마지막 날. 엄마, 태준이가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왜 그래? 선생님 아세요? 아니,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승우도 의자에 앉은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태준아, 잠깐 밖에서 할머니랑 기다려줄래? 선생님이랑 엄마가 이야기할 게 있어. 가까스로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네, 왜요? 금방 갈게. 엄마 말 잘 듣고. 태준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오랜만입니다, 지혜 씨. 승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잘 지낸 적이 없었어요. 15년 동안 단 하루도. 태준이가, 승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태준이가 뭐요? 건강합니다. 치료 잘 받으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어요. 승우 오빠. 네. 왜 여기 계세요? 멍청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의사입니다. 소아과 의사요. 의사가 됐어요? 네. 당신이 떠나고 나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나서.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혜 씨. 승우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왜 연락을 끊으셨습니까? 그때 15년 동안 기다렸던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병에 걸렸을 때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셨습니까? 그게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곧 죽을 거라고? 네. 그래서 절 버리신 겁니까? 버린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전 오빠를 버린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렇다면 왜? 엄마가 그러지 말래요. 오빠가 힘들게 투병하는데 임신 소식을 알리면 더 힘들어질 거라고.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승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임신 소식? 지혜 씨, 그때 임신하셨던 겁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지요. 승우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어요. 태준이가,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준이가 제 아들입니까?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네, 맞아요. 승우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14년.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14년 동안 몰랐습니다. 제게 아들이 있다는 것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 씨. 승우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될 권리가 있었습니다.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 승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께 들었습니다. 당신도 속으셨다는 것을, 제가 곧 죽을 거라고 믿으셨다는 것을. 네. 어머님이 당신을 속인 겁니다. 저를 위해서라며, 당신을 위해서라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당신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병든 저를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간 거라고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승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둘 다 속았던 겁니다. 어머님의 선의로. 선의. 그 단어가 너무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오빠가 돌아가실 거라고 진짜로 믿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라도 지키려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 사람은 태준이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까? 네. 처음부터 말했어요. 제가 임신 중이라는 것도. 그런데도 받아주었군요. 네, 도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다행입니다. 승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최소한 태준이는 좋은 아버지를 만났군요. 오빠, 저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의사로서 태준이를 잘 치료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지혜 씨, 승우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지금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후회는 없으십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후회가 없다면 거짓말이고 후회한다면 지금의 가정을 부정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친아버지라는 것을. 네. 그 아이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걸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저는 괜찮다니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미 14년을 놓쳤습니다. 지금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할 자격이 없어요. 오빠, 부탁입니다. 태준이의 행복을 지켜주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승우는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다시 의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복도에서 엄마와 태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지혜야. 엄마, 나 집에 갈래. 미안해, 엄마가 정말. 지금은 말하기 싫어. 태준이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엄마 안 울어.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승우 오빠는 죽지 않았고, 저를 버리지 않았고, 지금도 저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왜 이렇게 후회가 밀려올까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병원은 어땠어? 태준이 괜찮대? 응, 치료 잘 받으면 괜찮을 거래. 다행이다. 그런데 당신 얼굴이 왜 그래? 울었어? 여보. 응? 나 할 이야기가 있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알아야 했어요.
태준이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지금 태준이를 치료하고 있다는 것을,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태준이의 혈액 검사 수치들. 저는 의사입니다. 1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봐왔어요. 하지만 이 결과지만큼은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희귀 혈액 질환 초기 단계 의심. 그 문장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발 아니기를. 하지만 수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백혈구수, 떨어진 혈소판,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똑같은 유전자 마커. 15년 전 제가 알았던 바로 그 병이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내 아들에게 내 병을 물려준 거야. 진료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정태준 환자분 보호자께서 오셨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의사였으니까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혜 씨와 강미란 어머님이 함께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는 태준이 아버지 정도현입니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인상이 온화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악수를 나누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14년 동안 제 아들을 키워온 사람, 제가 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해준 사람. 앉으십시오.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지혜 씨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미란 어머님은 초조하게 손을 비볐습니다. 그리고 정도현 씨는 담담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이는 말을 잇기가 힘들었어요. 희귀 혈액 질환 초기 단계로 진단됩니다. 진료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 씨가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15년 전 제가 알았던 병과 동일한 질환입니다. 제 목소리는 의사의 목소리였지만 가슴은 아버지의 가슴이었습니다. 유전성이 강한 질환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보인자이거나 과거에 알았을 경우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이 높습니다. 정도현 씨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치료할 수 있습니까? 조기 발견이어서 다행입니다. 치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항암 치료와 면역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 그 말을 하는 순간 15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하고 고통스러워하던 그 시간들. 이제 그 고통을 태준이가 겪어야 한다니. 제 잘못입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예. 정도현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이 병을 알았기 때문에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은 위험했어요. 선생님께서 이 병을 앓으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정도현 씨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태준이 치료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사람은 모르고 있었어요. 태준이의 병이 제게서 유전된 거라는 것을, 제가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것을. 유전 정보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확한 치료 계획을 세우려면 생물학적 부모의 병력과 유전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지혜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필수입니까? 치료 성공률을 높이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란 어머님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정도현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준이는 제 친아들이 아닙니다. 지혜와 결혼할 때 이미 임신 중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14년 동안 제 아들로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아들입니다. 정도연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태준이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면 협조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아버지였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세 사람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지혜 씨만 다시 들어왔어요. 선생님, 왜 돌아오셨습니까? 물어볼 게 있어서요. 지혜 씨는 문을 닫고 제 앞에 섰습니다. 태준이 병 오빠한테서 유전된 거 맞죠? 네. 그럼 치료를 위해서는 오빠가 친아버지라는 걸 밝혀야 하나요? 침묵했습니다. 의사로서는 그렇다고 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필요하다면 제 유전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 태준이한테는 말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아이가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 친아버지가 누군지.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이의 아버지는 정도연 씨입니다. 14년 동안 키워온 사람, 사랑을 준 사람이 진짜 아버지입니다. 오빠, 저는 그저 유전자를 제공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지혜 씨가 나가고 저는 한참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태준아, 미안해.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없다니. 병을 물려주고 치료해주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란 어머님이었어요. 선생님, 제가 병원 근처에 있습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지금이요? 네, 꼭 할 말이 있습니다. 30분 후 병원 앞 카페에서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어머님은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머리카락이 더 하얗게 센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다 제 잘못입니다. 어머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머님, 태준이가 아프게 된 것도, 선생님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도, 지혜가 괴로워하는 것도 다 제 탓입니다.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태준이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하지만 어머님,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는 태준이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태준이한테는 말하지 않을 겁니까? 네. 그게 그 아이를 위한 일입니다. 선생님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의사니까요.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15년 전 병이 나은 후 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어요. 이 병이 유전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병을 물려준 것입니다. 핸드폰을 꺼내 태준이 차트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 태준이는 밝게 웃고 있었어요. 미안해, 태준아. 정말 미안해. 내가 이 병을 앓게 된 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아빠라고 말할 수가 없어. 아빠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로서, 아버지로서 저는 너무 무력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빈 거실을 채웠어요. 저는 그 빛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이의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항암 치료 첫날 태준이는 겁먹은 표정으로 병원에 왔어요. 선생님, 머리카락 다 빠진대요.
응,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치료 끝나면 다시 자라. 무서워요. 선생님이 옆에 있을게. 무섭지 않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제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치료실로 들어가는 태준이를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낫게 해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아빠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복도 저편에서 지혜 씨와 정도연 씨, 그리고 미란 어머님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4명의 어른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숨길 수 없었어요. 태준이를 향한 사랑만은.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태준이가 잠든 후 거실에서 둘이 마주 앉았어요. 남편은 차 한 잔을 마시며 제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여보, 태준이 담임 선생님 말이야. 응, 한승우 선생님? 그 사람이 태준이 친아버지야. 찻잔을 들던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야? 15년 전 내가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한승우야. 남편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태준이를 치료하고 있다는 거야? 응. 알고 있어? 자기가 태준이 아버지라는 걸? 알아. 얼마 전에 알게 됐어. 남편은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천장만 바라보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래서 요즘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구나.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미안할 건 없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 태준이 친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것. 나는 그냥 태준이 아빠가 되고 싶었을 뿐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뭐래? 태준이한테 말하지 말자고 했어. 자기는 의사로만 남겠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네. 태준이가 지금 알 필요는 없어. 하지만 여보. 응? 엄마가 문제야. 다음 날 아침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나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왜요? 어디 아프세요?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져. 급히 엄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119 불러야겠어요. 아니야, 그냥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무슨 소리예요?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해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엄마는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 발작이었어요. 환자분이 요즘 많이 힘드신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방치하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병실에 누운 엄마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를, 15년 동안 혼자 짊어진 비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엄마, 지혜야, 미안해. 엄마가 다 잘못했어.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는 계속 울었습니다. 병실 밖에서 남편이 전화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한승우 선생님한테서 전화 왔어. 태준이 치료 일정 조율하자고. 그래. 내가 한번 만나봐야 할 것 같아. 여보, 괜찮아. 언젠가는 만나야지. 남편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불안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승우 오빠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남편이 말렸어요. 남자들끼리 이야기할 게 있어.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였다고 합니다. 남편이 돌아와서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한 사람이더라. 그냥 조용하고 진지한 의사 선생님. 남편이 맥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알아? 뭐래요? 죄송합니다였어. 자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어졌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나는 말했지. 선생님 잘못 아닙니다. 그리고 태준이가 선생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뭐래요? 한참 아무 말도 못하더라. 그러다가 물었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당신이 뭐래요? 아내한테서 들었다고 했지. 그리고 말했어. 저는 14년 동안 태준이 아버지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선생님은 훌륭한 의사시니 태준이 주치의로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하더라. 태준이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말했어. 자기는 태준이한테 절대 진실을 말하지 않을 거라고. 태준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남편을 꼭 껴안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야. 남편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태준이를 빼앗길까봐. 그럴 리 없어요. 알아. 그 사람 눈을 보니까 알겠더라. 진짜로 태준이를 위하는 사람이구나. 며칠 후 엄마가 퇴원하시던 날이었습니다. 승우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혜 씨, 네 분이 함께 만날 수 있을까요? 태준이 치료 계획에 대해 상의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4명의 어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병원 상담실이었어요. 문을 닫고 우리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저와 남편이 한쪽, 승우 오빠가 맞은편, 엄마가 옆자리. 기묘한 구도였습니다. 먼저 태준이 치료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우 오빠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다행히 항암 치료에 반응이 좋습니다. 이대로 가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6개월은 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선생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전 정보 때문에 여쭤봅니다. 선생님께서 이 병을 앓으셨는데 치료 과정이 어떠셨습니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태준이도 이길 수 있겠죠?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짧지만 무거운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이한테는 언제 말할 건가요? 말한다고요? 승우 오빠가 반문했습니다. 진실을요. 선생님이 친아버지라는 것을. 어머님, 승우 오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하지만 태준이는 지금 행복합니다. 아버지가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그걸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불쌍해서 그래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은 태준이 친아버지인데. 친아버지요? 승우 오빠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혈연으로는 그렇겠죠. 하지만 진짜 아버지는. 그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14년 동안 태준이를 키운 분입니다. 밤새 열날 때 간호하고 학교 운동회 가고 고민 들어주신 분이요. 선생님, 저는 유전자만 물려준 사람입니다. 그것도 나쁜 유전자를. 승우 오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 병까지 물려줬습니다. 태준이가 지금 고생하는 게 다 제 탓입니다. 아닙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태준이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태준이는 선생님의 아들이고 제 아들이고 지혜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준이는 태준이입니다. 남편의 말에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평생 비밀로 묻을 건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이가 성인이 되면요? 그때도 말 안 할 건가요? 지혜야.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하지만 엄마, 지금은 태준이 치료가 먼저야. 그 아이가 건강해지는 게 먼저라고. 엄마가 맞았습니다. 승우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은 치료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동의했어요. 그렇게 4명의 어른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당분간은 비밀을 지키기로. 태준이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상담실을 나서는데 승우 오빠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혜 씨, 잠깐만요. 복도 한쪽에서 둘이 마주 섰습니다. 뭐예요?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후회하십니까? 저와 헤어진 것을.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후회해요. 매일.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저는 지금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좋은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럼 됐습니다. 승우 오빠가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당신이 행복하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오빠도 행복해지세요. 제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만났지만 결국 다시 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뭐래요? 아무것도 그냥 잘 지내라고. 당신은 나한테 솔직하지 못한 게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아직도 사랑해? 차가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아봤어요.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진심으로. 나도 알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첫사랑은 잊히지 않잖아. 괜찮아. 나도 이해해. 다만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줘. 그것만 약속해줘. 약속할게. 반드시.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우리 가족이 있는 곳으로. 그날 밤 태준이 방에 들어가 자는 아들을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요. 항암 치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태준아, 엄마가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이마에 키스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뭐 봐요? 태준이 학교 준비물. 다음 주에 필요하대. 제가 살게요. 같이 가자. 주말에.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어요. 4명의 어른이 지키기로 한 것은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태준이의 평범한 일상을. 비록 진실은 숨겨졌지만 사랑만은 진실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태준이의 항암 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오늘은 마지막 검사 날이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는 중요한 날이었어요. 컴퓨터 화면에 검사 결과가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과, 정상 범위 내. 제발 징후 없음. 완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태준이가 완치됐습니다. 지혜 씨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정도연 씨는 태준이를 꽉 안았습니다. 잘했다, 태준아.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 원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태준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작고 따뜻한 몸, 살아있는 제 아들의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의사 되면요. 선생님처럼 될 거예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준이가 혼자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드릴 게 있어요.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편지였습니다. 한승우 선생님께. 선생님 덕분에 제가 병을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선생님은 저를 다른 환자들보다 더 신경 써주셨어요? 혹시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저도 선생님을 아빠처럼 생각해요. 진짜 아빠도 계시지만 선생님도 제게는 특별한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태준 올림.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왜 우세요? 아니야, 선생님이 너무 기뻐서 그래. 태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강미란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어머님은 한참 말을 못 하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15년 전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태준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 그리고 선생님 같은 분이 아버지라는 것.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저는 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두 잘 됐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을 용서해야 모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준이가 혼자 병원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물어볼 게 있어요. 태준이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저 학교에서 유전 수업 받았어요. 제 혈액형이 AB형인데 아빠는 O형이고 엄마는 O형이래요. AB형이 나오려면 부모 중 한 명은 B형이 있어야 한대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아빠가 제 친아빠가 아니라는 건가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울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해요. 선생님은 아세요? 제 친아빠가 누군지? 태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가 그러는데요. 선생님이 저한테 특별히 잘해주신 이유가 있대요. 혹시 선생님이? 저는 창가로 걸어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태준아, 내 말이 맞아. 정도연 씨는 법적으로는 내 아버지지만 혈연으로는 아니야. 태준이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럼 제 친아빠는 누구예요? 응, 내가 내 생물학적 아버지야. 14년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태준아, 진짜 아버지는 정도연 씨야. 14년 동안 너를 키운 사람, 너를 사랑한 사람. 왜 말 안 하셨어요? 내가 힘들어질까봐, 내 세상이 무너질까봐. 태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준아, 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지금까지처럼 살면 돼. 정도연 씨를 아빠라고 부르고 행복하게 살면 돼. 그럼 선생님은요? 나는 그냥 선생님으로 남을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태준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선생님, 아니, 아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14년 만에 처음 듣는 말. 아빠,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셔서, 그리고 저를 살려주셔서.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함께 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준이가 모든 걸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해버렸습니다. 아니에요. 어차피 알 일이었어요. 지금 남편이랑 이야기 중이에요. 셋이서 오래 얘기했어요. 태준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두 명이래요. 자기를 키운 아빠랑 자기를 살린 아빠. 눈물이 또 났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태준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전화를 끊고 저는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거짓말을 멈출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병원 앞마당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저는 진료실 창문으로 그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어요. 태준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지 1년 건강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으러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준이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더 컸고 목소리도 한층 굵어졌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처럼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특별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아, 잘 지냈니? 네. 고등학교 진짜 재밌어요. 과학 동아리에도 들어갔어요. 과학 동아리? 의대 준비하는 거야? 네, 선생님처럼 의사 되고 싶어요. 검진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였고 재발 징후도 전혀 없었어요. 축하해, 태준아. 완전히 건강해졌어.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태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태준아, 집에서는 어때? 다들 잘 지내요. 아빠랑 엄마도요. 아빠, 정도연 씨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행이다. 선생님,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번 주 토요일에 학교 축제 있어요. 선생님도 오실 수 있어요? 학교 축제에? 네, 저희 동아리에서 과학 실험 전시하는데 보러 오세요. 그리고 태준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빠도 오신대요. 둘 다 오시면 좋겠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갈게. 꼭 갈게.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음악이 울려 퍼지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북적였습니다. 저는 혼자 교문을 들어섰습니다. 태준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대로 과학관으로 향했어요. 복도에서 전시 부스를 찾다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아, 여기 이거 설명 좀 해봐. 정도연 씨였습니다. 지혜 씨와 함께 태준이의 전시물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선생님, 태준이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셨어요? 세 사람이 저를 보았습니다. 정도연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줘서 고맙습니다. 지혜 씨도 다가왔습니다. 오빠,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준이가 신이 나서 자기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만든 혈액순환 모형이에요. 심장이 어떻게 혈액을 보내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정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내가 다 만든 거야? 네. 3주나 걸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균형이구나. 태준이를 중심으로 3명의 어른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 축제가 끝나고 우리는 운동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태준이는 친구들과 놀러 갔고 4명의 어른만 남았어요. 미란 어머님도 와 계셨습니다. 태준이 정말 많이 컸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이제는 어른 다 됐어요. 지혜 씨가 대답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더니 의젓해졌어요. 정도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태준이를 살려주시고 진실도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미란 어머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제 잘못으로 시작된 일인데 이렇게 잘 마무리되어서 다행입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그러십시오. 모두 과거 일입니다. 지혜 씨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범하게요. 일하고 환자 보고. 여전히 혼자세요?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익숙해졌어요. 선생님, 정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태준이가 있잖습니까? 이제 진실을 아니까 자주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태준이 아버지고 선생님도 태준이 아버지니까요. 둘 다 필요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14년 전에 지혜를 사랑해서 태준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요. 태준이가 달려왔습니다. 다들 뭐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정도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저녁 먹자. 선생님도 같이 가시죠. 저는 같이 가요. 태준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오늘 아빠가 고기 구워주신대요. 저는 지혜 씨와 정도연 씨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러죠.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태준이의 집에 갔습니다.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가득했어요. 태준이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 제가 없는 14년의 시간. 하지만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들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태준이가 얼마나 사랑받으며 자랐는지를. 저녁 식사는 따뜻했습니다. 정도연 씨가 고기를 구웠고 지혜 씨가 상을 차렸고 미란 어머님이 된장찌개를 끓이셨어요. 태준이는 신이 나서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에 전국과학 경시대회 나갈 거예요. 정말 대단한데? 아빠가 응원해 주신대요. 선생님도 응원해 주실 거죠? 당연하지. 선생님이 제일 큰 팬인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 멘토였다는 것을. 태준이에게는 이미 훌륭한 아버지가 있고 저는 그저 또 다른 어른으로서 그 아이의 인생에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태준이가 저를 자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책상 위에는 의학 서적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인체 구조도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정말 의사가 되고 싶구나. 네, 선생님처럼요. 아픈 사람들 고쳐주는 멋진 의사요. 책상 서랍을 열더니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거 상자 안에는 제가 선물한 청진기 키링이 들어 있었어요. 1년 전 치료 시작할 때 준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당연하죠. 이거 제 보물이에요. 선생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도요. 편지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1년 전에 받았던 그 편지. 혹시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셨나요? 라고 쓰여 있던 편지. 왜 아직도 가지고 있니? 선생님이 이 편지 읽고 우셨잖아요. 그때 알았어요. 선생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태준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시고 살려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건강하게 자라줘서. 방문이 열리고 정도연 씨가 들어왔습니다. 태준아, 선생님 곤란하시겠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도연 씨가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 태준이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봐주세요. 물론입니다. 제가 평생 지켜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병원 침대에 누워 죽음을 기다렸던 제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렇게 살아남아서 제 아들을 만나고 치료하고 함께 저녁을 먹게 될 줄을.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고 태준이를 아빠라고 부를 수 없고 사랑했던 여자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태준이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으니까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연결된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연결된 것일까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은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14년을 함께한 정도연 씨가 태준이의 진짜 아버지인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자리가 있었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태준이의 인생에 함께하는 한 어른으로서.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다음 주에도 검진 받으러 갈게요. 그리고 선생님도 제 가족이에요. 태준.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태준아. 선생님도 내가 자랑스러워. 다음 주에 보자.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병원 침대에서 보았던 그 별들. 당시에는 절망이었지만 지금은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도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시작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3명의 아버지와 한 아이의 사랑 이야기를.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